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여기서 아직은 음악이 하나 들리죠? 네, 소련 연방 국가입니다. 한 30년 전에 이런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이제 듣고 나왔던 뭐 하면은 바로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죠. 근데 요즘에 이게 뭐 러시아가 이제 사실은 지금 뭐 공산주의는 아니니까 뭐 잡혀가고 이런 건 없는데, 아무튼 뭐 시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뭐 소련 음악 듣고 좋습니다 아주. 자, 요즘 이제 그 러시아 상황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상당히 지금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독일한테 계속 전차를 달라, 레오파트 2를 빨리 달라. 레오파트가 이제 표범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흑표잖아요, 흑표. 그러니까 참 K2 흑표인데 이름이 똑같아. 표범. 그래서 흑표, 뭐 레오파드, 뭐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탱크를 좀 달라. 지금 뭐 전쟁이 시급한데 뭐 이런 상황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거를 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걸 뭐 그냥 줄 수도 없고 돈을 받으면서 줘야 되는데, 이 폴란드란 나라는 또 돈도 안 받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자 저렇게 막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폴란드란 나라가 러시아가 싫기도 어지간히 싫은가 봅니다. 예. 자, 이 러시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참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역사상 참 재밌는, 이제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통상 봤을 때는 이제 핵무장 국가하고 핵무장을 안 한 국가랑 전쟁을 했을 때 과연 누가 이기겠느냐 라고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핵무장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이제 상대가 나를 침략하거나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가지려고 이제 핵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핵무장을 한 나라가 침공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침공한 나라는, 이제 침공받은 나라는 이제 핵무장 안 한 거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나라가 뭐 계속 수세에 몰리다가 이제 공세로 가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이제 러시아 영토를 침범할 수도 있고, 또 러시아가 지금 이제 그 영토를 아예 자기 영토로 지금 확정을 졌잖아요. 뭐 국민투표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영토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개념으로 했을 때는, 이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국제법적인 어떤 뭐 약간 우습긴 하지만 그런 어떤 개런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우크라이나에 점령한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합병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제사회가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이제 교전장사국인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제 그 합병된 영토 안에서 지금 교전을 이루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제 야, 이렇게 우리나라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핵무기 쓸 수 있는 거야, 자위권을 발동하겠어,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전쟁에서 진다는 게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승전국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와 진 나라의 차이가 뭐겠어요? 이긴 나라는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게 승전국이란 말이죠. 러시아가 승전을 하려면 러시아가 합병한 영토가 러시아 영토가 되고, 또 러시아가 원하는 국제정치적인 어떤 포지셔닝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설정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전쟁이 끝나야 승전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 영토, 합병된 영토, 옛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지금 영토를 이제 수복하는 상황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라는 어떤 하나의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핵무장을 한 나라가 과연 전쟁에서 질 수 있느냐, 전쟁에서 질 수 있느냐, 이 상황이 지금 도래한 거란 말이죠. 참 봤을 때 재밌어요. 예.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전쟁에서 질 수 없다는 게 우리 통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이게 지금 왜 이걸 여러 나라가 주시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이제 나토도 물론 이제 핵 공유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지금 핵무기 3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꼴을 보면은 15,000개 정도, 그러니까 전술핵까지 다 합해서 이제 러시아가 15,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는 미국이 월등한데, 이 전술 핵무기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 조그만 거, 조그만 알 같은 걸 이제 러시아가 많이 만들다 보니까 핵무기 수가 상당히 많아. 15,000개. 근데 이 15,000개나 되는 핵무기를 하나도 못 쓰고 있는 게 지금 전쟁이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약에 남한하고 뭐 교전을 하거나 또는 뭐 한미 뭐 연합사하고 이제 교전을 할 때 과연 북한이 그러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에 대한 이제 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무기든 이제 쓰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이죠. 주권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이라든지 이런 책임은 뭐 오롯이 그 국가가 지는 겁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이게 이제 러시아 전쟁이 보여주는 이제 가장 큰 교훈이 뭐냐면 기존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가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서 질 수가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게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러시아의 적이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은 핵 보유국이란 말이에요. 중국도 핵 보유국이고 이제 북한도 핵 보유국이고 파키스탄, 인도도 핵 보유국인데 이스라엘도 핵 보유국이고 근데 이 핵 보유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러시아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제 쩔쩔매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핵무기를 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 야, 이게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 핵무기가 불필요한 거네. 이건 뭐 결국은 핵무기는 들고만 있지 쓸 수 없는 무기가 아닌 것이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저번에 제가 작년 한 7월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핵무기는 어차피 만들어놔봐야 쓸 수 없는 무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게 핵무기를 쓰자니 이걸 과연 얼마나 써야 될 것이며 핵무기를 쓴다고 종전이 되느냐. 만약에 핵무기를 썼는데 종전이 안 되면 이거는 또 다른 어떤 독재적인 고립. 완전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자체의 어떤 그 정말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나가고 있던 국가, 뭐 고유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상당히 좋아졌었고 푸틴이 하면서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나서 푸틴이 한 22년 정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물가도 안정되고 뭐 청년 실업도 많이 줄고 경제 성장도 이루고 이렇게 하면서 군사력도 상당히 발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좀 안정됐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상황에서 다시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구소련 시대의 어떤 그런 불안한 경제 체제로 가야 되느냐라는 상황을 러시아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런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다 포기하고 국제적인 신인도라든지 경제적인 포지셔닝을 다 포기하고 그러면 핵무기를 써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제압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핵무기까지 썼는데도 제압을 못하면 어떡할 것이냐? 근데도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일본처럼 무조건 항복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떡할 것이냐?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예. 일본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한테 핵폭탄을 2개 맞은 거는 일본이 핵폭탄 2개 맞기 직전까지 해놓은 어마어마한 만행이 많잖아요. 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동아시아에서 뭐 여러 가지 식민지를 이제 건설하면서 아시아 제국들을 많이 힘들게 한 것에 대한 어떤 도덕적 응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국제사회가 미국이 이제 일본에다가 핵무기를 투하해도 그걸 가지고 막 미국을 욕한 것이 아니라 그래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저거밖에 끝낼 수가 없겠지. 일본에는 아주 그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불량한 국가를 비록 불량한 방법이지만 핵무기를 써가면서까지라도 저 국가를 제압해야 돼. 이런 어떤 도덕적 명분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당하는 나라 입장이고 침략을 당한 나라 입장인데 그 침략을 당한 나라한테 다시 핵무기까지 쓴다고 하면은 전 국제사회가 그거를 용인하겠냐 이거예요. 도덕적인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거 핵무기를 쓴다고 해서 제압을 할 수가 있느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골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지금 이제 종전을 할 시기를 놓쳤어요. 놓치고 지금은 수세에 몰려가고 있고 이제 힘의 논리로 어떻게 보면 제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힘의 논리로 제압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국가적인 역량이 딸리고 경제 역량이 딸려서 국민들 다 죽게 생겨서 어쩔 수 없다. 새끼들이 불쌍해서 정말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절대 그만둘 상황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뭐 공갈을 치고 뭐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뭐네 뭐 공갈을 쳐도 공갈을 치는 게 고사하고 핵무기를 실제 쓴다고 해도 이게 과연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게 더 강하단 말이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무기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물론 대도시에 그걸 발사를 했을 때는 상공에서 그게 터지기 때문에 많은 인명이 죽어요. 근데 의외로 산업시설이라든지 이 군사시설은 그렇게 큰 파괴를 주지 못합니다. 왜? 이게 이제 에너지를 쏘는 거란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스레인지에 열을 투하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진짜 우리가 그 미사일을 갖다 박듯이 빡 터지는 이런 폭탄이 아니에요. 후폭풍이라든지 어떤 폭풍에 핵폭풍에서 이제 그거를 제압하는 건데 2차 세계대전 때의 상황과 지금은 군사 장비의 견고함도 상당히 다르고 또 군사 장비가 시설이 대부분 다 지하화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하에 들어가 있으면 핵무기가 땅바닥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상공에서 터지기 때문에 지하까지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핵무기를 가지고 그것도 특히 뭐 전략핵도 아니고 전술핵 뭐 10km 반경 내에서 뭐 1000명, 2000명 정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전술핵 정도를 가지고 과연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뭐 역사라는 것은 지금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핵전쟁 직전까지 갈 수 있느냐. 핵 보유국과 핵 보유가 하지 않는 국가의 교전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정말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 있을 것이냐를 정말 국제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생소한 상황인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소련이 후르시초프랑 케네디 때 쿠바 미사일 사태 때 그때 이제 서로 맞부딪혔을 때는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둘이 같이 죽을래 살래의 그냥 결정의 문제인 거지 교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30년 동안 미국은 러시아, 소련하고 교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230년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산되고 나서 이후에 러시아랑 싸운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러시아랑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서로 으르렁만 됐지. 이유는 둘 다 막강한 핵 보유국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한쪽이 핵 보유가 안 했을 때 한쪽은 핵무기를 무장을 했을 때 이때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완전히 제압하고 또 소련이라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나라가 재래식 무기도 우크라이나보다 월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어쨌든 서방이 도와주든 뭐 하든 간에 우크라이나가 그걸 지금 손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질질질 전쟁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제 크림반도까지 내놔라 2014년도에 이제 합병을 한 크림반도 물론 지금 국제사회가 크림반도 인정 안 해요. 러시아가 이제 합병한 걸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냥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내놔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인데 그건 패전이에요. 봤을 때 러시아의 패전입니다. 이건 뭐 볼 것도 없는 패전이죠. 그러면 러시아가 과연 그걸 인정하고 이 정말 진절머리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냐.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건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쟁 일으킨 정권 담당자가 오롯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지금 러시아 청년들이 죽었고 러시아 전비 어마어마한 전비가 지금 뭐 하루에 뭐 500억인가 600억인가 지금 돈이 든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한 지금 많은 돈이 지금 500억이 5천억입니다. 몇 천억씩 든다고 합니다. 지금 하루에. 그 돈이 지금 막 원래 이 전쟁이라는 건 재밌는 게 초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 전비가 더 많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유지보수 때문이지. 뭔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고쳐야 되잖아. 장비도 부서질 것이고 또 인력도 손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뭘 사람도 먹어야 되고 또 사람 다치고 그거 사람도 고쳐야 되고 또 인력을 수송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단순히 장비라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이제 수리 보수하고 인력 보충하는 것이 이게 이제 돈이야. 그게 이제 수천억이 드는 겁니다. 매일 수천억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아주 골 때리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가 싸우고 이게 아니라 러시아라는 핵무장을 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라는 핵무장을 안 한 나라가 하고 싸웠을 때 과연 이게 핵무장을 한 나라가 패전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봐야 돼. 만약에 패전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국제정치학적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즉 말하자면 북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핵무기 하나 들고 믿고 있는데 이거 뭐 핵무기를 들고 있으려마나 이게 뭐 만약에 우리가 적절한 명분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누굴 침략하거나 침략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같은 거를 무장 정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 살고 있던 나라를 2000년 전에 자기가 살았다는 이유로 쫓아낸 거란 말이야. 그걸 방어한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옛날처럼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과연 핵무기를 쓸 수 있냐 이거지. 또 핵무기를 정말 교전을 했을 때 러시아처럼 제가 못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핵무기 쓸 수 있느냐? 그럼 북한도 핵무기 쓸 수 있느냐? 중국은 정말 대만한테 핵무기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다 의문점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게 재밌는 핵무장 1월이 될 거라는 거.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